우아한 현악기 소리가 서울 신라호텔의 웅장한 다이너스티 홀에 울려 퍼질 때 나는 재단 앞에 서 있었다. 상아색 실크 맞춤 웨딩드레스 위에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0개의 테이블에 앉은 하객들, 거의 500개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 가족, 동료 모두 내가 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광택 나는 대리석 바닥에 무지갯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내 심장은 기쁨으로 미친 듯이 뛰지 않았다. 나를 갈갈이 찢어놓을 만큼 끔찍한 깨달음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였을까. 기대로 가득 찬 사람들 너머로 헤드 테이블에 앉아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에메랄드 그린색, 한복 드레스는 완벽하게 어울렸고 미소는 찬란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전형처럼 보였다. 24시간 전이라면 나는 그 미소를 믿었을 것이다. 24시간 전이라면 나는 어머니가 딸을 보호하고 사랑이 신성함을 의미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한민준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한때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따뜻함이 가득했다. 준비됐어, 서연아? 그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3년 전 처음 나를 사로잡았던 익숙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윤곽을 그리던 각진 턱, 영원을 약속했던 입술. 이 순간 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끔찍해졌다. 아, 준비됐어.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3개월 전 나는 바보같이 행복했다. 내 이름은 박서연. 28배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다. 나는 부모님이 늘 꿈꾸던 딸이었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저명한 미래북스 출판사에서 선임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 사교계의 귀공자인 한민준과 막 약혼한 참이었다. 우리의 약혼은 동화 같았다. 31살의 한민준은 가슴 아플 정도로 잘생겼고 대법관 한태석과 자선가 윤미경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로펌의 기업 변호사였고 BMW를 몰았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립발레단의 공연 중간 휴식 시간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내게 청혼했다. 너희는 함께 아주 멋진 삶을 살 거야. 그날 밤 어머니 최수진이 잡힌 별똥별처럼 빛나는 이케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감상하며 말했다. 한씨 집안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야. 잘했어, 서연아. 나는 그때 그녀의 말투에 주목했어야 했다. 넌 행복할 거야, 나. 그는 너에게 잘 어울려가 아니라 잘했어였다. 마치 내가 영혼의 동반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거래를 성사시킨 것 같았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 박진우는 좀 더 내성적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기뻐했다. 그는 엄격한 학문적 태도와 전통적인 도덕으로 명성을 쌓았다. 그의 외동딸이 그렇게 존경받는 가문에 시집가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30년 동안 설파해온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증명처럼 느껴졌다. 민준이는 좋은 청년이야.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고 너그러운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서연아. 더 중요한 건 네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내 혀끝에서 독약처럼 느껴졌다. 결혼 준비는 다음 2달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나를 감동시키면서도 지치게 하는 강도로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예식장, 예물떡, 웨딩밴드, 심지어 내 웨딩드레스 피팅까지 모든 세세한 부분을 처리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월간 웨딩 잡지를 뒤적이거나 끝없이 전화를 걸며 딸의 완벽한 결혼식을 계획하며 이건 모든 어머니의 꿈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참여에 감사했지만 때로는 그녀는 내 취향을 묵살하기도 했다. 내가 부케로 안개꽃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흰장미와 모란을 고집했다. 내가 간단한 현악 사중주를 원했을 때 그녀는 재즈밴드 전체를 예약했다. 내가 결혼식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독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녀는 전통적인 절차가 더 위엄있고 적절하다고 설득했다. 날 믿어, 얘야. 그녀는 내가 물려받은 그 미소로 말했다. 엄마가 제일 잘 알아. 한민주는 우리 집의 역학관계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종종 예고 없이 찾아와 로펌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어머니의 요리 솜씨로 부모님을 즐겁게 했다. 내가 업무 전화를 받거나 원고를 검토하는 동안 그와 수지는 부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압구정에 있는 우리 집에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서울 숲을 걷고 있을 때 그가 말했다. 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그곳은 그가 처음 내게 사귀자고 했던 곳이었다.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하시잖아. 항상 그러셨어.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 몇 주를 보내셨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해야 했어. 분명 항상 완벽했을 거야. 그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를 마주보며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네가 완벽한 것처럼. 나는 그때 그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했어야 했다. 나는 그녀가 웃을 때 그의 시선이 어떻게 그녀에게 머무는지, 혹은 그가 어떻게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할 와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했어야 했다. 나는 너무 깊이 사랑했고, 사랑은 우리를 유난히 눈멀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결혼식 3주 전에 나타났다. 퇴근 후 나는 하객 좌석 배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부모님 댁에 들렀다. RSVP 카드 한 뭉치를 들고 노트북 가방에는 원고가 가득했다. 현관문으로 들어섰을 때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엄마, 아빠, 나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외쳤다. 서연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숨이 차고 거의 당황한 듯했다. 나는 그녀가 부엌 조리대에 등을 돌리고 서서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해 보이는 접시를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아, 서연아, 얘야.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6시 반이에요.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평소 수요일에 오는 시간이랑 같아요. 물론이지. 그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내 시선을 피했다. 아빠는 대학에서 학과 회의가 있단다. 뭔가 이상했지만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부엌 냄새가 달랐다. 어머니가 평소에 피우던 바닐라 향초 냄새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냄새였다. 남성적이고 값비싼 코롱 향수 냄새였다. 방금 누구 왔었어요? 나는 RSVP 카드를 들고 아일랜드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뭐? 아니, 나 혼자 있었어. 그녀는 다시 조리대로 돌아섰다. 오늘 하루 어땠니, 얘야?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하지만 그때 식탁 위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우리 집의 고급 한국 도자기 세트에 속한 커피잔이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했다. 잔은 아직 따뜻했다. 엄마, 이거 누구 잔이에요? 그녀의 어깨가 굳어졌다. 내 거지 당연히. 엄마는 저녁에 캐모마일 차만 마시잖아요. 내가 피곤해서 카페인이 좀 필요했어. 거짓말이 우리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처럼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버릇은 내 심장 박동처럼 내게 익숙했다. 시선을 피하는 방식,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강박적인 정리 행동.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믿었기 때문에 믿기로 했다. 알았어요. 나는 간단히 말하고 첫 번째 RSVP 카드를 열었다. 좌석 배치나 해요. 그날 밤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조리대를 두드리는 것을 발견했다. 한민준이 8시쯤 야근해야 해서 내일 보자고 문자를 보냈을 때 나는 그녀의 온몸이 긴장을 푸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번째 균열은 일주일 후에 나타났다. 한민준은 일이 너무 많다며 계속 거리를 두었다. 우리의 평소 목요일 저녁 식사는 2번이나 취소되었고 그는 예물떡집 시식 약속에도 오지 않았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비서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퇴근했다고 말했다. 나는 강남에 있는 그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경비원들도 나를 알아보는 세련된 고급 주거 공간이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내 열쇠로 문을 열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오피스텔은 어두웠지만 그의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우리가 신혼여행 후에 리모델링하기로 계획했던 공간을 가로질렀다.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커피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하나 있었다. 단 하나였지만 잔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다. 내가 모르는 색깔이었다. 민준 씨. 나는 그의 침실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이상했다. 그는 침실 문을 잠그는 법이 없었다. 나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나무 문 뒤에서 들려왔다. 흐릿하고 이상했다. 나 몸이 안 좋아. 서연아. 장염인 것 같아. 내가 간호해줄게요. 아니, 너까지 옮으면 안 되잖아.
내일 전화할게. 알았지? 나는 그 잠긴 문을 오랫동안 쳐다보며 서 있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한민주는 아플 때 내 도움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두통만 있어도 어리광을 부리는 남자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나는 의심 대신 신뢰를 선택했다. 푹 쉬어요. 나는 문에 대고 말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 말이 한 박자 늦게 나왔다. 진실은 마치 기초의 균열을 찾아내는 물처럼 항상 드러날 방법을 찾는다. 내 결혼식 이틀 전 진실은 홍수처럼 밀려왔다. 나는 사무실에서 현대시에 관한 원고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서연아, 얘야, 부탁 좀 할게.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결혼식 순서지를 차에 두고 왔는데 지금 꽃꽂이위원회 김 사모님이랑 점심을 먹고 있거든. 집에 들러서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내 벤츠 조수석에 갈색 종이봉투 안에 있어. 네, 문제 없어요. 부모님 댁까지는 서울의 교통 체증을 뚫고 20분이 걸렸다. 나는 내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어머니 차 뒤에 주차했다. 벤츠는 잠겨있지 않았는데 우리처럼 안전한 동네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조수석 문을 열자 즉시 갈색 종이봉투가 보였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다른 것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작고 검은 가죽 수첩이 좌석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있었다. 표지에 어머니의 필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다면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내 손이 떨리며 그것을 열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3개월 전, 내가 약혼을 발표한 직후였다. 한민주는 내가 예전에 결혼했어야 할 모든 것이다. 잘생기고 성공했으며 좋은 가문 출신이다. 대신 나는 진우와 그의 평범한 학자 생활과 결혼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도 멋진 것을 가질 자격이 있을지도. 수첩이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나는 어머니의 차 운전석에 앉아 그녀의 필체를 쳐다보았고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고 계속 읽어내려갔다. 그는 진우가 세월과 일상에 마모되기 전에 나를 보던 눈으로 나를 본다. 민준이 내 옷이나 요리를 칭찬할 때 나는 갈망의 대상이 되는 느낌을 떠올린다. 오늘 서연이가 출근한 후 그가 남았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문학과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내가 평범한 가정생활에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옳았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서연이가 알게 되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 의무나 관습이 아니라 갈망 때문이었던 것이 언제였던가? 페이지마다, 항목마다 어머니의 단정한 필체는 내 약혼자에 대한 느리고 의도적인 유혹을 기록했다. 그가 오늘 내게 키스했다. 세상에. 나는 그에게 키스로 화답했다. 우리는 그의 오피스텔에서 관계를 가졌다. 서연이가 독서 모임에 갔을 때였다. 그는 내가 만난 어떤 여자보다 열정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민주는 결혼식 후에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연이와 결혼하는 것이 단지 외부에서 그에게 기대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일기는 어제 쓰인 것이었다. 내일 밤, 결혼식 전날 밤. 그는 진우가 학술 세미나에 갔을 때 올 것이다. 이것은 서연이가 그의 아내가 되기 전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 후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에서는 오후의 동네가 계속되고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잘 다듬어진 잔디에 물을 뿌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개들이 우편 배달부에게 짖었다. 평범한 삶이 계속되는 동안 내 세상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얼마나 됐을까? 이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내 등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비웃었을까? 나는 그들이 마주 앉아있던 모든 저녁 식사, 모든 가족 모임, 그리고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던 눈빛 교환을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내일 내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갈 계획이었지만 그의 아내가 그의 사위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행복하게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두 사람에게 온갖 방식으로 속고 조종당하고 배신당한 것을 생각했다. 그때서야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금과 배신의 맛이 나는 뜨겁고 분노에 찬 눈물이었다. 나는 가슴이 아플 때까지 울었고 마스카라가 뺨에 검은 눈물 자국을 남길 때까지, 그리고 내 안에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만 남을 때까지 울었다. 그들은 나 대신 서로를 선택했다. 이제 나는 그들 대신 나 자신을 선택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가명으로 시그니엘 서울 호텔에 묵었고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프런트 직원에게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남편을 놀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말은 쉽게 나왔다. 분명히 나는 어머니와 약혼자처럼 속이는데 능숙해지고 있었다. 내 호텔방에서 나는 탐정이 증거를 정리하듯 모든 것을 킹사이즈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어머니의 일기, 한민준의 최근 신용카드 명세서, 스크린샷. 우리는 결혼식 비용을 위해 공동 계좌를 열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징후들의 점점 길어지는 목록. 부모님 집 부엌에서 나던 값비싼 코롱 향수 냄새. 한민준의 오피스텔에 있던 와인잔에 립스틱 자국. 그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레드와인에 대해 갑자기 매우 잘 알게 된 것. 그들 둘 다 결혼식이 전통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마도 내가 감사 인사에서 그들의 죄를 폭로할 만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침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가격이 터무니없는 파스타를 먹으며 그들의 파멸을 계획했다. 옛날의 박서연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들과 대면했을 것이다. 그녀는 울고 설명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용서하도록 조종당했을지도 모른다. 옛날의 박서연은 두 번째 기회와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믿었다. 하지만 옛날의 박서연은 죽었다. 그녀는 벤츠 안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무너져 내릴 때 죽었다. 새로운 박서연은 어떤 배신은 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깊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지 바람피운 약혼자나 불충실한 어머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내 자신의 치욕의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공모한 두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내 결혼식 후에 그들의 불륜을 계속할 계획이었고 그들은 내 행복뿐만 아니라 내 존엄성까지 훔쳤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좋다. 나는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다. 나는 미래북스 출판사의 내 조수에게 전화했다. 민지 씨, 부탁 좀 할게요. 내일 내 결혼식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하객 명단을 작성해 줄 수 있나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모든 것. 물론이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모든 게 완벽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심이었다. 나는 단지 내일 모든 사람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야. 다음으로 나는 부산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대학 룸메이트 유진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세상에, 네 결혼식이 내일이잖아. 너 엄청 긴장되겠다. 나 너무 기대돼. 유진아, 네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워졌다. 어떤 도움? 내일 내 카메라랑 기자증을 가지고 신라 호텔로 와줘.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이 일어날 거고 기록되었으면 좋겠어. 서연아, 너 나 무섭게 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마지막 전화가 가장 어려웠다. 나는 아버지가 학술 세미나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서연아, 얘야,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지. 결혼식 전날 밤에 딸이 아빠랑 통화하는 건 불길하지 않니? 아빠,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사랑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아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해요. 얘야, 너 나 걱정시킨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호텔방의 정적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정의와 복수,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했다. 복수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내일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룸서비스로 커피를 주문했다. 호텔 가운을 입고 창가에 앉아 태양이 서울시를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6시간 후 나는 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다. 대신 나는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되려고 했다. 누구의 바보도 되기를 거부하는 여자. 내 휴대폰은 아침 내내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좋은 아침, 아름다운 신부, 잘 잤기를 바란다. 네가 오늘 버진 로드를 걷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꽃은 완벽해. 밴드가 준비 중이야. 사진작가와도 확인했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어. 정말 사랑한다, 얘야.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모든 메시지는 비단의 쌓인 칼 같았다. 9시에 나는 긴 목욕을 하며 뜨거운 물이 예전에 내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도록 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욕실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았다. 정말로 보았다. 아마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닮은 검은 머리,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깊은 눈, 항상 예쁘지만 눈에 띄지는 않는다고 불리던 내 얼굴. 오늘 나는 눈에 띌 것이다. 나는 천천히 호텔로 차를 몰았고 서울 시내를 우회했다. 아침은 상쾌하고 맑았으며 완벽한 결혼식 날씨였다. 신라 호텔은 아침 햇살 속에서 웅장해 보였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절제된 호화로움을 보여주었다. 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일찍 온 하객들, 협력업체들,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참석할 준비를 하는 가족들. 나는 호텔 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이 내 특별한 날을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꽃꽂이 위원회 회원인 김 사모님, 20년 지기 이웃인 장 씨, 한민준의 로스쿨 친구들, 웃으며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었다. 나를 아끼는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의 토요일을 내어 내가 행복한 결말의 시작이라고 믿는 것을 목격하러 온 사람들, 그들도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 나는 웨딩드레스, 신발, 화장품 가방을 들고 신부 대기실로 통하는 연문으로 호텔에 들어갔다. 작은 공간은 이미 분주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들러리 수연은 드레스를 걸고 있었고 다른 2명의 들러리는 다과 테이블을 차리고 꽃을 놓아두고 있었다. 서연아, 수연이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세상에, 너 정말 빛나. 기분이 어때?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기분이야. 내가 말했다. 며칠 동안 내가 했던 말 중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내 어머니는 지금쯤 도착하셨을 줄 알았는데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진의 달콤한 아침 인사 문자 이후로는 새로운 소식이 없었다. 집에서 준비하고 계시겠지. 내가 말했다. 모든 게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잖아.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젯밤부터 우리의 공동 계정으로 한민준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잤고 오늘 아침 6시 반에 떠났다. 아마도 이웃이나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예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신을. 들러리들이 내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다. 상아색 실크가 갑옷처럼 내 피부 위로 미끄러졌고 그들이 등 뒤에 수십 개의 작은 진주 단추를 채워줄 때 나는 완전히 새롭고 더 강한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을 느꼈다. 이 드레스는 물론 어머니의 선택이었다. 긴 소매가 달린 전통적인 A라인 드레스로 성당 길이에 트레인이 있었고 구슬 장식은 별자리와 견줄만큼 화려했다. 나는 더 단순하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원했지만 수지는 고집했다. 이 드레스는 사진에 정말 예쁘게 나올 거야. 그녀는 피팅 때 말했다. 클래식한 우아함은 결코 유행을 타지 않아. 이제 나는 그녀가 내 모습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미래의 사위가 될 사람의 치욕을 기록할 사진을 위해 내가 완벽해 보이기를 필요로 했다. 수연이 내게 베일을 씌워주었다. 할머니가 쓰셨던 것과 같은 손가락 길이의 베일이었다. 정말 아름다워. 서연아, 민준 씨가 널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물론 그러길 바라. 내가 속삭였다. 11시 반에 사진작가가 도착해서 식전사진을 찍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했고 그가 신부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착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전투를 준비하는 여자의 사진이었다. 11시 45분에 아버지가 도착했다. 안녕, 예쁜 딸. 아버지는 신부 대기실 문간에 서 있었다. 정식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은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58세의 박진우 교수는 여전히 잘생긴 남자였고 키가 크고 위엄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사랑받게 한 진실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세상이 곧 무너질 남자였다. 정말 빛나는구나, 얘야.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 어린 딸이 결혼한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들러리와 사진작가는 눈치껏 옆으로 비켜서 우리에게 사적인 공간을 남겨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수많은 논문을 채점하고 어릴 적 무릎이 까졌을 때 나를 부축해주고 운전하고 생각하고 선함을 믿도록 가르쳐준 강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아빠, 우리가 버진 로드를 걷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물론이지, 얘야. 무슨 일이니? 나는 신부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제 엄마 차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일기를 열었지만 나는 그가 읽어내려가면서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럴 순 없어. 네 엄마는 절대. 날짜를 보세요, 아빠. 전부 다 읽으세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에는 여전히 일기를 든 채 아내의 배신이 담긴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고 내 웨딩드레스는 쏟아진 크림처럼 우리 주위에 쌓였다. 언제 알았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어제요,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평생을 윤리와 가족 가치에 기반을 둔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남자. 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접어진 로드를 걸어갈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최수진과 한민준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똑똑히 보게 할 거예요. 서연아, 안 돼. 이걸 생각해봐. 스캔들, 체면. 체면이 깎이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아빠. 그들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가 30년 동안 가족 문제는 사적으로 조용히 문을 닫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밖에 500명이 있어. 그가 말했다. 우리를 사랑하는 500명의 사람들. 그들은 신성한 결합이라고 믿는 것을 목격하기 전에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네 명성은. 내 명성은 바보 취급당하기를 거부하고 침묵 대신 존엄성을 선택했다는 것이 될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를 방해했다.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웨딩 플래너가 외쳤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약간 불안정했다. 순간 나는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어깨를 폈고 거의 자랑스러움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네가 나보다 훨씬 용감하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는 내 팔짱을 꼈고 우리는 함께 연회장 문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나는 하객들로 가득 찬 연회장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전역에서 우리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온 친구들과 가족들이었다. 무대는 흰 장미와 모란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었다. 재즈밴드는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신성한 공간은 고조된 선율로 가득 차 있었다. 한민주는 맞춤 턱시도를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었는데 완전히 성공한 변호사이자 헌신적인 신랑처럼 보였다. 그의 신랑 들러리들과 친구들은 그의 옆에 서서 모두 미소를 지으며 기대하고 있었다. 헤드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를 입고 빛나게 앉아 있었고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신부의 어머니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랑스럽고 우아하며 딸의 행복에 감격한 모습이었다. 웨딩 플래너가 문을 열었고 입장 음악이 시작되었다. 내 들러리들은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고 하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 후 제단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음악은 절정에 달해 웨딩 행진곡이 되었고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준비됐니? 아버지가 속삭였다. 나는 그의 팔을 꽉 잡았다. 준비됐어요. 우리는 연회장으로 들어섰고 500쌍의 눈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느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속삭였다. 한민준이 나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해졌고 그의 깊은 눈에는 진정한 사랑처럼 보이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다. 모성의 전형이었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배우들인가. 나는 우리가 버진 로드를 걸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내 인생에 나타나는 대신 드라마에 출연해야 했다. 우리가 제단 앞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내 손을 한민준의 손에 넘겨주고 헤드 테이블에 앉았다. 이 제스처는 한 남자가 그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상징해야 했다. 대신 나는 내 적에게 넘겨지는 것 같았다. 내빈 여러분, 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혼식 사회자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음향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한민준 군과 박서연 양, 이 아름다운 커플의 100년 가약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는 그가 계속 말하게 두었고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며 내 차례를 기다렸다. 한민준이 내 손을 꽉 잡았고 나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헤드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자랑스러움에 가득 차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결혼은 사랑의 승화이자 책임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신랑 신부를 무대로 맞아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선언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내가 계획했던 순간. 사회자는 마이크를 한민준에게 건넸고 그는 사랑과 감사에 대한 연습된 진부한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나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마이크를 가져왔다.
한민준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미소는 약간 흔들렸다. 서연아? 나는 무대 아래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얼굴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다. 나는 헤드 테이블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은 나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극적인 감정으로 눈을 닫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먼저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연회장의 음향 시스템을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몇 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조용해졌다. 재즈밴드도 연주를 멈췄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한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에게서 약간 멀어져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헤드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수건은 무릎 위에 잊힌 채 놓여 있었다. 오늘 이곳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여러분이 제 행복한 결말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목격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뒤쪽에서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최근의 행복한 결말은 아름다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계속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아. 한민준이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나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섰다. 어제 저는 제 약혼자와 제 어머니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연회장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경악의 소리가 높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 와인잔을 엎었다. 헤드 테이블에서 나는 한 대법관의 얼굴이 아들을 쳐다보는 순간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저는 어머니가 그들의 관계를 기록한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계속 말했다. 내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더 강해졌다. 3개월간의 비밀스러운 만남, 거짓말, 그리고 배신. 3개월 동안 그들은 얼마나 쉽게 나를 속일 수 있었는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다.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서연,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앉아, 수진 씨. 엄격한 명령은 자리에서 일어선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대학 교수로서의 권위가 실려 있었고 어머니는 마치 맞은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민주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여러분 제발 오해가 좀 있습니다. 네가 어젯밤 우리 부모님 댁에서 잤던 것도 오해니? 내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물었다. 그때 아버지는 학술 세미나에 가셨고 네 총각 파티 핑계를 대줬던 그 세미나 말이야. 연회장은 충격의 속삭임과 경악으로 터져나왔다. 한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네가 우리 공동 신용카드로 어머니께 비싼 레드 와인을 사준 것도 오해니? 그녀는 일기에서 그 와인을 좋아한다고 특별히 언급했어. 너의 불륜에 대한 일기에서 말이야. 한 대법관도 이제 일어서서 두려움과 분노의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다오. 한민준은 필사적으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명성, 그의 경력, 그의 모든 삶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아, 제발 설명해봐. 내가 가식적인 달콤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께 설명하고, 네 로펌 파트너들에게 설명하고, 네가 유력한 인물이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봐. 네가 어떻게 네 약혼녀의 어머니를 유혹했는지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랑 결혼하면서 동시에 그녀와 불륜 관계를 계속할 계획이었는지 설명해봐.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민준을 쳐다보며 그의 설명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능숙한 변호사의 변론도, 매력적인 화제 전환도 없었고 오직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난 진실뿐이었다. 헤드 테이블에서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우아한 눈물이 아니라 삶이 막 산산조각 난 여자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흐느낌이었다. 서연아,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넌 이해 못해.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내가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딸의 행복이 다시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맞바꿀 합리적인 대가라고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나는 네가 내 약혼자를 보고 나보다 네가 그를 가질 자격이 더 있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그게 아니야.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 들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지. 그 사실이 연기처럼 공중에 퍼졌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는 이제 우아하기보다는 저속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나는 다시 하객들, 가족, 친구, 동료,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에서 동정,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했다. 나는 동정받기를 거부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계속 말했다. 이것은 진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 위에 삶을 세우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대신, 서로를 선택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대신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내 웨딩드레스 트레이는 여왕의 망토처럼 내 뒤로 쓸려갔다. 헤드 테이블을 지날 때 나는 아버지 앞에서 멈췄다. 아빠, 이런 식으로 알게 되셔서 죄송하지만 알게 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사랑한다, 얘야. 넌 옳은 일을 했어. 나는 그의 이마에 키스했고 소금과 슬픔의 맛을 느꼈다. 그리고 버진로드를 계속 걸어갔다. 내 뒤에서는 혼란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한민주는 분노한 아버지에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었고 손님들은 서서 속삭이며 손가락질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고 꽃꽂이 위원회의 김 사모님은 노골적인 혐오의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 연회장 문을 나섰다. 내 웨딩드레스는 상아색 실크의 강처럼 내 뒤로 흘러갔다. 신라 호텔 뒤의 주차장은 나의 피난처였다. 나는 내 차 옆에 서서 상쾌한 10월의 공기를 마시며 몇 달 만에 가장 가벼움을 느꼈다. 연회장 내부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두꺼운 문을 통해 들려왔다.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 우는 소리, 사람들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방금 목격한 것을 소화하려고 할 때 의자가 긁히는 소리였다. 내 휴대폰은 이미 전화와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시했다. 유진아, 세상의 서연아, 너 정말 다 찍었어? 매 순간 다 찍었어. 우리 편집장이 이 영상을 보면 미쳐버릴 거야. 오늘 밤 이건 인터넷에 퍼질 거야. 좋아. 너 괜찮아? 내 말은 정말 괜찮냐고? 나는 텅 빈 주차장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서 방금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내 명성까지도 파괴한 채 그 질문을 생각했다. 나는 최고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1시간 안에 그 이야기는 우리 사교계의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3시간 안에 주요 뉴스 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6시간 안에 결혼식 복수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유진이의 영상을 공유하며 내가 연회장에서 대립했던 모든 순간을 분석했다.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였고 그 이상이었다. 한대법관은 그의 사무실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고 그의 아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무기한 휴가를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번역하자면 한민준의 경력은 끝났다. 서울의 어떤 로펌도 그를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한민준의 어머니 윤미경은 그날 밤 손으로 쓴 편지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친애하는 서연 양, 아들의 행동에 대한 제 충격과 오늘 당신의 용기에 대한 제 감탄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런 배신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제 존경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미경. 아버지의 학계는 나를 눈물 짓게 하는 방식으로 그 주위에 뭉쳤다. 일요일 밤까지 지지를 표하고 우리 가족이 겪은 일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100통 이상의 전화나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반응은 어머니의 사교계에서 나왔다. 그녀가 수년간 완벽한 결혼과 완벽한 딸로 감동시키려고 했던 여자들이었다. 24시간 안에 그녀는 세계의 다른 자선단체 이사회에서 조용히 사임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녀의 사모님 점심 약속은 말라붙었다.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완벽한 교수의 아내라는 정체성을 쌓아온 최수진은 갑자기 어디를 가든 속삭임과 충격적인 시선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내게 수십 번 전화를 걸려고 했다. 나는 모든 전화를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내가 치르지 않은 결혼식 3일 후.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그가 30년간의 장서와 연구 노트를 상자에 담는 것을 지켜보았다. 사임할 필요 없어요. 나는 12번째로 말했다. 아니, 사임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내 아내가 결혼을 조롱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가족 윤리를 설파할 수 있겠니? 내 학생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지난 72시간 동안 아버지는 몇 년은 늙어 보였다. 그의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어깨는 더 구부정했지만 그에게는 평온함도 있었다. 마치 그가 존재하는지 몰랐던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다가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릉에 있는 대학에서 객권 초청을 받았어. 정식 교수를 찾을 때까지 단기 강사로.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시간을 줄 거야. 엄마는요? 내 어머니는 이미 선택을 했어. 그 결과는 그녀가 감당해야지. 창문을 통해 나는 수진이 여행 가방을 차에 싣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청주에 있는 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는 아직 그녀와 말을 섞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와 얘기해봤어요?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지.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떠 있었다. 이혼. 우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단어였다. 부모님은 3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들의 평생을 백년해로라는 이념 위에 세웠다. 죄송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라. 넌 나를 거짓말해서 구해줬어. 그는 다른 상자를 테이프로 봉했고 그의 동작은 조심스럽고 체계적이었다. 나는 내가 정말로 누구와 결혼했는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야.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문을 열러갔고 나는 계속해서 그의 책을 정리했다.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서재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아버지가 문간에 나타났고 한대법관이 그의 뒤에 있었다. 한태석은 내 아버지처럼 많이 늙어 보였다. 그의 평소 단정한 외모는 흐트러졌고 그의 눈은 피로와 수치심으로 공허했다. 한대법관님. 나는 일어나서 청바지를 매만졌다. 뵙게 되어 놀랐습니다. 사과해야겠어. 그가 간단히 말했다.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가 너에게 겪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우리 두 가족에게 겪게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비난이나 원망의 기미를 찾았지만 진실한 후회만을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선택에 대해 책임이 없으십니다. 내가 없다고? 그의 웃음은 씁쓸했다. 나는 그를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웠고 그의 매력과 잘생긴 외모가 어떤 문제에서도 그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지. 내가 너를 배신한 그 남자를 만들었어.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법관님은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가 명예 없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건 그의 문제입니다. 한 대법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이와 나는 상담을 받고 있어. 우리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어떻게 그를 완전히 실망시켰는지 알아내려고. 그의 실패가 당신의 결혼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이 부서져 있어요.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도 부서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살폈다. 넌 대단해.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가 겪은 일에 의해 파괴되었을 거야. 그런데 넌 어리석은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고 있구나.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으니까요. 내가 아버지를 힐끗 보며 말했다. 한 대법관이 떠난 후 나와 아버지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짐 싸는 것을 마쳤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의 서재를 금색과 호박색으로 물들일 때 그는 마지막 상자를 닫고 10년 넘게 그의 피난처였던 방을 둘러보았다.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이혼에 대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가 잠시 멈췄다.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할 만큼 용감한 딸을 키운 것에 대해서는 절대. 6개월 후 나는 부산에 있는 내 새 아파트 뒤 발코니에 서서 겨울의 속박에서 깨어나는 봄을 지켜보았다. 벚꽃이 분홍색 구름처럼 풍경을 점점이 수놓았고 공기는 푸른 풀과 가능성의 냄새로 가득했다. 내 전화가 울렸다. 아빠의 주간 안부 전화였다. 강릉은 어때요? 내가 바로 물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여기 학생들은 수는 적지만 진실해. 정치도 드라마도 없고 오직 학문과 인간미뿐이야. 행복하세요? 노력하고 있어. 넌 어떠니? 세일은 어때? 3개월 전 나는 부산의 한 유명 출판사에서 선임 편집자 직책을 제안받았다. 급여는 좋았고 일은 도전적이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옛 삶의 잔해에서 300km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좋아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도시도, 일도, 익명성도. 나는 거리에서 그냥 박서연으로 걸을 수 있어. 그 결혼식 영상 속의 여자가 아니라. 좋구나. 넌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어. 결혼식 영상은 결국 바이럴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캔들과 더 신선한 드라마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나는 인터넷의 총하였고 침묵 대신 존엄성을,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한 여자였다. 그 관심은 압도적이었지만 결국에는 힘을 실어주었다. 나는 수천 통의 여성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들 자신의 배신 이야기를 공유하며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에게서 소식 받았니? 아빠는 매주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못 받았어요. 수지는 중개인을 통해 나에게 연락하려고 했다. 이모, 오랜 친구, 심지어 이전 사장까지. 하지만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어떤 배신은 용서하기에는 너무 깊다. 적어도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값싼 용서는 아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럼 한민주는? 그의 변호사가 지난달에 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 분명히 그는 치료를 받고 있고 보상하고 싶어 해. 나는 웃었지만 더 이상 쓴 웃음은 아니었다. 나는 내 변호사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은 나를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 것이라고 그에게 알리라고 말했다. 전화가 끝난 후 나는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최신 원고를 읽었다. 남편의 20년간의 불륜을 발견한 후 삶을 재건하는 한 여성의 자서전이었다. 내 자신의 이야기와 유사점이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배신의 고통을 느끼는 대신 다른 사람의 생존 이야기에서 힘을 찾는 법을 배웠다. 내 초인종이 울리며 독서를 방해했다. 나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배달원이 데이지한 다발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어머니가 선택한 장미와 모란 대신 결혼식 부케로 사용하고 싶었던 야생화였다. 카드는 간단했다. 자신을 선택한 당신에게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친구가. 서명도 회신 주소도 없었지만 나는 필요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유독한 관계를 떠나고 권력의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편안함 대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찾은 수십 명의 여성들과 연결되었다. 우리는 생존자들의 자매였고 우리는 서로를 보살폈다. 나는 데이지를 꽃병에 꽂아 식탁 위에 놓았고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방 전체를 밝혀주었다. 그리고 나는 내 발코니로, 내 원고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고 있는 삶으로 돌아갔다. 1년 후 나는 코엑스 대외의장 연단에 서서 연례 한국 여성문학 포럼에 모인 수백 명의 얼굴들, 작가, 출판사, 독자들을 바라보았다. 내 앞에 명패에는 박서연, 기조연설자, 진실한 목소리의 힘이라고 쓰여 있었다. 1년 전 내 목소리는 음향 시스템을 통해 쉽게 울려 퍼졌다. 저는 한 무대 앞에 서서 거의 500명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바꾼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선택이 아니라 제 진정한 자아를 존중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나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금석이 되었다. 드라마나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더 깊은 진실 때문이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친절함이 정직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이 우리 자신의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날 아침 호텔방에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함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 대신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박수는 열렬하고 길었다. 내 연설이 끝난 후 수십 명의 여성들이 내게 다가와 침묵 대신 용기를, 인정 대신 진실을 선택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날 밤늦게 나는 호텔방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온라인으로 내 포럼 연설을 시청한 여성들이 보낸 메시지를 훑어보았다. 그들의 말은 모두 같은 주제의 변형이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묵하기를 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휴대폰이 윙윙거렸다. 아빠가 보낸 메시지였다. 온라인으로 내 연설 봤다. 외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는 물론 내 외할머니를 의미했다. 내가 치르지 않은 결혼식 날 그녀의 베일을 썼던 그 여자, 그녀는 내게 힘이 우아함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의 잔인함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내 일부는 그가 수진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만약 청주 어딘가에서 그녀가 선택한 결과 속에서 살고 있는 내 어머니가 그녀의 딸이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후회 속에서 자부심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나는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괜찮았다. 내 호텔 창밖으로 서울시는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그 불빛의 미로 속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었다. 어떤 것은 용감했고, 어떤 것은 비겁했고, 어떤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특히 세상이 그들에게 침묵을 선택하라고 말할 때 자신을 선택할 사람들에게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건배했다. 거짓말하는 것이 더 쉬울 때 진실을 말할 사람들. 행복한 결말이라고 위장된 아름다운 감옥을 떠날 사람들.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생각했다. 비록 자유가 무대 앞에 홀로 서서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와인을 마시고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내일. 나는 부산에 있는 내 삶으로, 내 일로, 내 아파트로, 내 발코니 정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세운 삶 다른 사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진실 위에 세워진 삶. 만약 그것이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나은 것, 완전히 나 자신의 시작이다. 때로는 가장 큰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다. 때로는 한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침묵을 선택하라고 기대할 때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행복한 결말은 당신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모든 사람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을 때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다.